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정이 무겁고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은커녕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웠다.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구형 의견이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실론을 뜨고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피고인 측은 마지막까지도 계엄 정당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각한 민주당의 횡포를 알리는 메시지 계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2월 14일 통과되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해서도 탄핵소추가 완료되게 됩니다. 예, 변호인 오전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4개 형사 사건 중 첫 구형을 받은 윤 전 대통령. 잠시 후 최후 진술에 나섭니다. 예, 보통 구형은 선고가 아니라 검찰 측, 특검이 재판부에 이런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뉴스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본인에 대한 첫 구형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나눠서 보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에 대해서 징역 5년형을, 그리고 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심의와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 징역 3년형을,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임의로 또 폐기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을, 그래서 총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뒤에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석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최후 진술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 이게 진행되고 또 내용이 속속 들어오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빨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삼 위원님, 아직 사실 이 시간이면 최후 진술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좀 평가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졸속 재판이라고 변호인단이 재판부를 직격한 적이 있었고요. 또 오늘도 부정선고론을 말했다가 백대현 부장판사에게 사실상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상입니다만 오늘 최후 진술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좀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국민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하겠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줄곧 부인하는 취지로 그런 재판을 진행해 왔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2월 25일이었나요? 그때 있었던 탄핵 사건과 관련돼서 있는 최후 진술에서도 77쪽에 이르는 장대한 많은 양의 그런 최후 진술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이 이번 첫 번째 있을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형사사건의 최후 진술에도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하겠고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더없이 더 실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찌되었건 간에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형사사건에서조차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다른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징역 10년형에 처해달라라고 특검은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형을 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잠시 후면 최후 진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으로서 67분에 걸쳐서 최후 진술을 했었죠. 예. 그 당시에 최후 진술의 내용을 간추리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계엄은 결국 정당한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계엄 국무회의도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다. 그리고 탄핵 소추로 인해서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무에 복귀하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전례에 비춰봤을 때 저는 오늘 형사재판에서도
계엄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가 나오기는 매우 기대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계엄 국무회의의 그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재판 결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정말로 그런 골자로 최후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민들로서는 또 한 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윤 전 변호인 측이 오늘 오전에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개전의 정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은 없고 궤변으로 일관할 때 우리가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런 표현도 좀 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윤석열 피고인 측의 주장은 결국은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고 그 주장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얼마나 동의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얼마 전에 윤석열 피고인이 통닭 예산을 삭감, 어떻게 그것만 그렇게 쏙쏙 골라서 삭감하느냐라는 예. 식으로 민주당의 예산 삭감 그리고 입법 추진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얘기도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작년도 정부의 국방비 예산안을 보면 기본 급식비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4년 동안, 3년 동안 그 동결된 상태가 있었고요. 또 영내에 있는 병사들의 간식비는 4,000원이던 게 오히려 3,000원으로 줄었고, 그리고 국군의 날, 설날, 추석, 특식비도 아예 일괄 삭제되는, 그래서 예산 삭감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 그 예산 수립 단계부터 그렇게 따지면 본인이 예산을 삭감해서 본인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궤변에 이르게 되는데 예. 이런 상황들을 지금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짧게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이른바 통닭 언급한 발언, 그건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그 부적절한 것이 계엄을 합리화하려고 해서만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 그 정부의 정치적 레거시마저 전부 다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한 것입니다. 방금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당시의 사병들의 처우가 실제 개선된 것도 이렇게 왜곡되고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에 취임할 때 우리나라 병장 월급이 67만 6,100원이었습니다. 본인이 퇴임할 때는 병장 월급이 155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거기다가 군인들이 적금을 들면은 국가가 똑같은 금액만큼 넣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수령액이 월 20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 그 정부에서 한 것인데 엉뚱한 통닭 발언으로 그 유산까지 모두 다 떠내려가게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실제 모든 예산이 삭감된 것도 아니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좀 늦춰진 것도 있고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어찌 보면 좀 황당하리만한 통닭 예산 발언 때문에 보수 정권이 내걸었던 그 가치, 국방력 강화 뭐 이런 것도 오히려 또 폄훼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송 의원께서 설명했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오늘까지도 법정에서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다른 거는 최소한 뭐 불법 야당의 탄핵 소추안 남발이라든지 예산 삭감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저희가 어떻게라도 말할 수 있는, 적어도 말할 수 있는 논리도 있고 저희가 좀 토론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파면 결정문에도 보면 당시 야당, 즉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분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부정선거 관련돼서 저렇게 언급을 그것도 공개적인 저런 재판장에서 해버리면 앞으로 어떤 얘기를 더 해야 될지 저는 좀 감이 안 잡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우리 선거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근간인데 이 뿌리째 흔드는 거거든요. 부정선거가 있다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까지 가야 되고 선거는 왜 하는가라는 질문도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면 할수록 더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아까 송영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 유산까지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본인에 대한 사건 첫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총 징역 10년형을 구형했고요. 지금 저희가 화면 좌측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5년, 3년, 2년 합쳐서 특검은 징역 10년이 필요하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러 절차가 지나서 곧 있으면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석에서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실은 구형도 오후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조태열, 최상목 이 세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형이 생각보다 빨리 점심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송영훈 의원님.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신청했고 또 불출석했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난 16일에 했었죠. 예. 그리고 19일에 한 차례 증인으로 불렀는데 세 사람 다 안 나왔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오늘 마지막 기일에 한 번 더 불러보고 예. 안 나오면 그대로 결심한다라고 예고를 했던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세 사람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올 만하죠. 왜냐하면 이상민 전 장관은 본인도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피고인 신분이고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는 선서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계엄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고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로 지금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본인도 피고인 신분이에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계엄 이후에 벌어진 일로서 관련이 있으니까 본인도 나와서 증언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서 이미 계엄 국무회의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언을 했어요. 그 2분 정도 되는 국무회의는 회의라고 보기가 어렵다. 예. 본인의 기억에는 대통령이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성이는 있는 모습만 기억이 난다. 이런 증언들을 다 했는데 나오면은 뭐가 유리하다고 증인 신청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가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결심을 할 때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안을 쭉 판단하면서 이 증인이 정말 피고인 입장에서 불러야 할 결정적인 증인인가를 보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조태열 전 장관 나와봤자 유리하지 않은 증인입니다. 그런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결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방적인 절차 진행이라고 하는 세간의 오해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률가들의 통역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조윤선 위원님. 그럼 이 세 사람이 안 나올 걸 알고 대신 시간 끌기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좀 불러보려 한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1월 18일 이후에 선고라는 것을 그토록 바라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 이후에 선고되기를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었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그런 결과를 지켜보자고 백대현 부장판사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번 증인 신청도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진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간 끌기용으로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도 설명하셨지만 당연히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을 겁니다.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로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재판을 마무리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크게 보면 4가지 갈래인데요. 오늘 특검이 구형한 그 결심 공판은 마지막 4번째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입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잠시 후면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왜 뭐 10년밖에 안 됐어? 그렇게 내란 혐의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일부 시청자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지기현 재판부가 하고 있는 사건이고요. 여러 가지 재판 중에 오늘은 마지막 4번째로 저희가 나열한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재판 1심 마무리 단계 재판이라는 것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우리가 신청한 이 3명의 증인들 안 나왔다.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백대현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우리가 오늘도 안 나오면 그대로 종료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관련한 의견은 듣지 않겠다라고 칼같이 정리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특검의 구형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은 약 34분가량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설명한 후에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전에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공권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예,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웠다 등등으로 이 사안에 대한 이 자체에 대한 비판도 했지만요. 34분 전체 동안요. 그런데 이 태도에 대한 비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교묘한 법 기술, 뭐 앞서 재판부를 향해서 졸속 재판이다라는 지적도 하기도 했고요. 뭐 이런 게 좀 감안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 윤석열 피고인이 이 재판뿐만 아니라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법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재판에 본인이 스스로 불출석하는 그런 것들을 썼죠. 또 이 재판에 들어오기 전에 체포 적부심, 그리고 체포 적부심이 기각되자 또 거기에 항소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이 체포 적부심에 대한 항소 절차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구속 적부심 신청하죠. 보석 신청하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지연하고 재판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 선고 자체도 1월 16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 해달라, 본인의 1월 18일 날 구속이 만료되는 이후까지 넘기면서 본인이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꼼수적 기술들을 사용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재판을 바라볼 때 이 태도가 굉장히 그 본인들이 알고 있는 최대의 이 법적 지식을 기술로서 사용해서 이 꼼수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특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불법성을 감추기 위한 궤변으로서 이 재판을 진행시켜 오고 있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인이 재판 이 과정에서 보여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도 재판부에서 지금 그 검찰이 오늘 특검이 구형한 10년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빌미를 스스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검이 양형 의견을 밝힐 때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서 마주보고 앉은 것이죠.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헛웃음 하니까 김건희 씨도 최근에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하다가 헛웃음을 지었다 해서 태도 논란이 있었는데 김민영 위원님, 헛웃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건희 씨의 헛웃음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헛웃음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 본인의 지지층들을 향해서 저 헛웃음을 보였을 겁니다. 특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사라든지 지금 일련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되게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다. 즉 정치투쟁의 일환으로서 저런 특검의 부당한 수사를 알리기 위해서 저는 헛웃음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재판의 결과에 대한 포석도 미리 예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본인은 부당한 수사에 의해서 부당하게 기소되었고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는 걸 미리 사전에 지지층에게 보내는 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었습니다. 예. 그간의 체포 방해, 체포 저지 지난 1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 1월입니다. 오늘같이 추웠던 날씨로 기억하는데요. 새해가 되자마자 1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여러 가지 발언들도 오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특보로 계속 전해드렸지만 누가 들어가고 대치하고 갑자기 처음 보는 중무장 차량이 돌아다니고 이런 서울 한복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아주 진기한 처음 보는 장면들이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혐의별로 구형량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체 총 징역 10년 중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징역 5년형입니다.
송영훈 의원님, 이 구형량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일단은요, 이렇게 특검이 나눠서 구형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저는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물론 전체로서 하나의 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그 각각의 논거를 저렇게 밝힌 것으로 선회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형법은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으면 그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무거운 형의 1.5배까지가 법적인 상한이 되는 것이죠. 저렇게 5년, 3년, 2년을 나열해서 다 더하는 방식으로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리해서 구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공직선거법상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과 다른 죄가 경합되어 있을 때 예.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피선거권 때문에. 그런 것은 법에 분리선고를 하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검찰도 분리 구형을 하는데 저렇게 10년의 근거를 5년, 3년, 2년으로 나눠서 그래서 합해서 10년이다. 저렇게 밝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오늘 오후 내내 저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다 할 명확한 근거가 설명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런 방식으로 구형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또는 국민들에게 좀 이해가 편하도록 저렇게 구분해서 설명한 것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예.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특검이 어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법률가다운 설명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형법 135조에 보면은요. 형법은 제7장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이외에 나머지 장에서 규정한 죄를 범했을 때는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지위로서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사실은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법률가다운 태도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법정 취재 기자에 따르면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특검의 구형 또 그간의 재판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12.3 계엄 자체에 대한 입장, 또 현 정치권 상황에 대한 입장 등등 어떤 입장이 포함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분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시간은 어느 정도 할애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서 기사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속속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윤삼 의원님, 체포영장 집행저지 징역 5년. 특검은 이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동원한 전례가 없다라고 밝혀서 사실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죠. 양형 기준보다 좀 무겁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양형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5년보다는 조금 더 낮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1년에서 4년 정도로 보통을 보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한다면 양형 기준보다 높게 했다.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체포 방해 정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경호원들은 국가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가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해서 본인에 대한 적법한 체포 압수영장을 집행을 저지하길 용도로 사병화처럼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고 특검팀 입장에서는 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러한 내용들을 구형량에 담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가지 재판이라고 저희가 확인한다면 오늘은 내란 사건 재판이 아니라 체포 방해 혐의 재판입니다. 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금 이제 막바지 과정이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오후 5시 3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할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전해지는 대로 또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올 초로 좀 가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 요구를 계속 불응했죠.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가 됐습니다. 올 1월 한남동 관저로 온 국민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저도 특보를 진행하면서 소식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서 망원 렌즈로 비춰지는 이 장면들을 보고 속으로는 참 황당하기도 했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1월 3일에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저항하면서 불발됐고요. 결국 2차 시도 끝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망원 렌즈로는 알 수 없었던 당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경호처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등, 그리고 그 기이했던 상황이 왜 펼쳐졌는지가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속속 드러났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총 보여주고 훈련 영상 배포해라. 나 지지율 오르고 있다. 설까지만 버텨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내려졌다는 게 진술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을 때 경호처 직원들을 데리고 순시하는 장면들 많이 봤죠. 그 과정들 속에서 관저를 사실상 요새화했고, 그리고 개인 화기를 눈에 보이게 휴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협을 가하라, 그런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건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로지 대통령인 나에 대한 안전이다라는 그 지시를 수차례 반복했다. 이런 이제 진술들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호처가 상당히 중화기로 무장되어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이 언론에 노출돼도 좋다. 그리고 그 무장되어 있는 화기들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훈련하는 모습들도 그 공개하고 해라라는 것은 사실상 이 담을 넘어오려고 하는 체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해라라는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부적절했던 지시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윤 전 대통령 어디 도망간 거 아니야라는 막 의혹이 생기니까 의도적으로 산책하는 장면이 노출되기도 하고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해 1월 15일에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기까지 정말 그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끊어낼 책무는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는 곳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경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벌어진 모든 사회적 혼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윤 전 대통령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재판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본인이 국민들께 사죄드리는 그런 자세, 그리고 정확한 그 사과의 표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결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재판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였던 자신에 대한 체포를 할 권한이 없다라고 헌재 심판을 요청하기도 했고, 헌재가 지난달에 각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영 의원님, 그런데 또 1월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아침 일찍 국민의힘 의원들 40명 정도가 앞에 모여서 스크럼을 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예.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도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공수처가 과연 내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느냐라는 의무심을 가졌었고, 더 나아가서 공수처가 영장을 받는 과정에서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저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 행위가 정당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당시 시점에서는 충분히 의문 제기를 할 수도 있었고, 저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다음번에 있을 선거라든지 이런 것에서 유권자에서 선거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은,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모호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아직 현재 시점에서도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급하게 만들고 졸속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반면교사할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경호처 직원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경호처 분들이 개인 학위를 노출해서 나오는 모습이 나오던데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 근무를 해서 경호처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경호관으로 지내는지 잘 아는데, 일반적으로 경호관들은 본인의 학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경호의 기본 원칙이죠. 저렇게 개인 학위를 드러내는 팀은 CAT팀이라 그래서 경호처 내부에
있는 공격 대응팀입니다. 저런 대응팀을 의도적으로 노출했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호처라는 저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 붕괴되는 현상까지 저는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윤 전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지금 이 자리에서 패널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사건과 관련해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솔한 사과가 나올지 당시 해외 모든 언론까지 한남동 관저의 그 대치 상황을 보도했던 국가의 어떤 위상을 떨어뜨렸던 사건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한 30분 좀 넘어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한 10여 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저희에게 또 들어오는 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건 특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죠. 직무가 정지됐던. 그리고 김건희 씨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했던 구체적인 발언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거 기각될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체포하러 들어온 이 경찰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 그리고 총 갖고 있는 거 보여줘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설 명절까지만 버텨라라고 했고요. 또 김건희 씨도 체포영장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요. 경호처는 총기 갖고 뭐 했냐라는 그런 질책성 발언을 했다라는 것도 경호처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이런 부분도 오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좀 중요한 증거로 좀 작용이 할까요? 뭐 그동안에 이것은 경호처 간부들의 법정 증언들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정리해놓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법원의 심증이 형성됐기 때문에 다음 달 16일에 선고하겠다라고 선고 일정도 고지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업법률가들이라면 어느 정도 사건의 결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월 18일까지가 윤 전 대통령의 이 체포방해 등 사건의 구속영장에 기한 구속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애써 선고기를 1월 16일로 잡았다면은 예. 사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상당히 중한 실형이 선고되고 이것을 통해서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방해 사건은 어느 정도 가닥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그 최후 진술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정말로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할 기회마저 없어지는 겁니다. 예.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가서 그런 최후 진술 한들 그것이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1분 1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주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라는 점을 본인이 지금 유념하고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바랍니다. 저희 방송사들이 촬영한 그런 영상도 다 일종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화기류를 노출해서 다니거나. 그럼 그것과 이런 지시가 있었어요라고 했던 증언과 맞춰봐서 또 더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고 당시 예. 경호처 간부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본인의 카카오톡 그 나와의 대화에 메모를 해놓은 것들도 증거로 제출이 되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경호처 간부의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 같은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층적으로 증거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막판에 와서 100명이 넘는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그들의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해서 굳이 증거 능력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서 최후 진술을 이 시각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32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약 한 13분 정도 계속 발언을 하고 있고요. 미리 적어온 내용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의 기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윤삼 위원님,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네 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진솔한 사과, 반성 이런 취지의
발언은 뭐 어느 정도 비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면에 증언이나 증거는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지금 이런 태도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뭐 거의 구형량에 버금가는 그런 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 부분 뭐 합의할 수 있는 형사상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양형상 감경 사유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러한 모습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항상 그래왔고요. 아마 최후 진술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것이 다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머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라든가 각종 7개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자칫 다른 사건에서만큼도 법리적으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그런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번 사건 최후 진술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구형, 징역 10년이 구형됐고요. 이에 대한 최종 판단, 즉 선고는 해가 바뀌어서 다음 달 1월 16일이 1심 선고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길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1월 16일, 이거 너무 빠르다. 일종의 핵심, 주요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란 사건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이 체포영장 사건 결론도 내야 한다. 그러니 1월 16일보다 훨씬 뒤로 미뤄달라라는 겁니다.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2월쯤에 내란 재판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2월 중순 이후가 될 수 있는데 백대현 재판장은 오늘 1월 16일 선고에 대해서는 아마 못 박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후 진술 이후에 또 선고기를 공식적으로 또 한 번 더 확정하니까요. 김진욱 위원님. 왜 계속 이렇게 미뤄야 된다? 제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한이 1월 18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월 16일 날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속 기간이 집행 끝나는 상황 속에서 그 구속이 풀려서 이제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기 다른 그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이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은 사실 미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황이 지금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형과 관련된 재판이 1월 16일 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사이에 또 외환죄와 관련된 이 구속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인은 얼마든지 그 풀려나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본류인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고 그 사건이 만약에 무죄를 받는다면 지금 이런 혐의들도 다 무죄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지켜보고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백대현 부장판사 입장은 지금 몇 차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사건들과 이 사건은 같이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이 사건은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최후 진술이 끝나고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할 텐데 그때 어떤 뭐 특정한 단서를 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월 16일 선고는 가급적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 진술 내용이 속속 저희에게도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어서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어서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라고 윤 전 대통령이 물으니까 재판장이 길게 할 거면 앉아서 하라라고 해서 다시 앉아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란 사건과 떼기 어려운 사건이다. 이 체포
방해 사건이요. 거대 야당이 국회를 지배했다. 취임 초부터 국정 발목을 잡았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탄핵 심판 때 했던 당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 폭거 등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부터 이 최후 진술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논리 위에서 계속해서 체포 저지까지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은 야당 때문이고 여기서 야당은 당시 야당, 즉 민주당입니다.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계몽령 주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 20분 정도 최후 진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1월 16일 1심 선고 기일이 변동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물론 드물게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다가 미처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쟁점이 있다거나 혹은 당사자의 주장이 불분명한 것이 있어서 다시 변론을 재개해서 더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재개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그래서 재판부가 한 길 한 길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면밀하게 놓치는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왔을 것으로 보이고 더더군다나 구속기간 이내에 그 선고를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또 그 특검법에 있는 633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이긴 합니다만은 법원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선고 기일이 변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보통 그러니까 지난 기일 때 이미 1월 16일 선고일을 재판장이 사실상 확정적으로 밝혔는데 절차적으로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그럼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면서 선고기일은 언제로 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마무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러면 최후 진술이 끝나면 백대현 부장판사가 1월 16일 선고로 잡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이지만 지금 송영훈 변호사의 예상대로 또 앞서 뭐 여러 언론에서도 백대현 부장판사 입장을 전해드린 대로 내년 1월 16일 징역 10년 구형에 대한 최종 판단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영 의원님, 국민들에게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등등의 발언이 있고요.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장악했다.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내란 사건과 떼기 어려운 사건이다. 지금 최후 진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려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좀 볼 수밖에 없네요. 아마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신다면 본인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경호처라든지 아니면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경호처가 국민적 신뢰가 다 떨어진 상황이고 사실 경호처의 존재 여부마저도 지금 문제가 된 적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호처의 사병화까지 된 상황에서 어떤 진솔한 사과가 전혀 없다면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조직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을 임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만 내고 재판에 대한 진지하게 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재판의 과정에서는 뭐 증거라든지 아니면 증인을 통해서 앞세워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저는 확인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만 내던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사법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만 반복할지 참 의문심이 듭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제왕적인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보시지 않았냐.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리 하겠습니까? 라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없다. 내란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로 밀고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준우 의원님.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담론을 제시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저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제왕적이냐 아니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고 그 헌법을 위반한 것 때문에 법원이 정당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지 대통령은 뭐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차피 대통령은요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게 헌법에서 대통령 직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직의 안정성을 내던져 버린 것이 윤석열 피고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뭐 자기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변할 때가 아니라 본인이 왜 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그 정상적인 국정의 운영 방안 안에서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윤선 위원님,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관조로 밀고 들어오는 거 보지 않았냐?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러겠습니까? 라고 재판부에 반문하듯 말했어요, 지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굉장히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혐의는 체포 방해예요. 그리고 국무위원회 그런 심의권을 박탈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거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각종 내용은 어떻게 보면 내란 우두머리 죄에서나 주장을 할 법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죠.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번 최후 진술만큼은 전혀 불필요한 진술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진술을 이렇게 장시간 동안 듣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는 그러한 내용을 진술을 해야겠죠.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 이런 진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재판장이 즉각적으로 제지를 합니다. 지금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말만 하세요라고 제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최대한 재판부에 뭐 선처를 호소한다거나 또는 이러이러한 점을 해량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톤으로 하는 게 전 최후 진술이라고 보통은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 지금 최후 진술은 지지자들에게 지지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런 최후 진술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겁니다. 우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불리한 진술은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걸 고지하지 않습니까? 저런 최후 진술의 내용 중에서도 본인이 적법한 체포영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장의 적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거기서부터 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최후 진술 내용들은 사법적인 절차에서 본인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결국은 법정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목소리에 그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은 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재판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경호처 간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저런 진술도 그나마 우리 사회 일각에 남아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일말의 연민이나마 갖고 있던 분들이 보시기에도 참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그 흐름의 영향력도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오후 5시 32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20분 가까이 한 18분 정도 최후 진술하고 있고요. 미리 적어온 것을 앉은 채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초반에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나와야 한다. 이 시기에 나와야 한다라는 점을 네 분의 패널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에게 속속 들어오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다. 헌정사 유례가 없다. 국민들에게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지난 탄핵 심판 때 있었던 주장을 그대로 거의 반복하고 있고요. 공수처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밀고 들어오는 것 보지 않으셨냐라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1월 16일 선고입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또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될지 등등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옵니다.
20분 정도 최후 진술이 진행됐는데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법에 명시적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길어지면은 재판장이 소송 지휘권을 통해서 적당하게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도 윤 전 대통령이 67분간 최종 진술을 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전례를 고려해 보더라도 아마 재판부가 마지막 기일이고 하니 웬만큼 충분히 발언하도록 보장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계속 지금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최후 진술도 현대사에 기록될 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본인 사건에 관한 형사재판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내란 사건은 아닙니다만 그와 연관된 계엄 사태와 연관된 체포 방해 등 사건에 대한 입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계몽령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취지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요, 또 마수 토론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룸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네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마수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